그러니까 충주대학교에 있는 전사면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정치권에서 금융회사 제2금융권에 있는 대주주 자격 제한이 적격성을 심사한다는 법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입법론적으로 한번 또 법리상 또는 실무상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새 그 경제민주화의 주체가 요새 핵심 세력이 지금 새누리당이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전에는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후부터 대선 앞두고는 지금 경제민주화의 실현 주체가 지금 새누리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민주 실천 모임이 지난 9월 10일입니다. 이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배임이나 횡령으로 5년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그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그 지분 매각을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3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보험사도 다 해당이 되고요. 자본시장법이니까 증권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번 자격심사에 관한 그런 규정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라든가 인권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차 금지에 이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사후법안입니다. 이 5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경제범죄 강 철부법에 나와 있는 배임죄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최근에 발생한 저축은행의 부실화, 그다음에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결국은 국민적 부정적 정서를 드러나게 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시행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 관련해서 저축은행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본시장 법상의 증권사들, 그다음에 보험업법상의 보험사들이 과연 저축은행과 동일한 시각에서 과연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아마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를 볼 때 저축은행보다는 이 보험사나 증권사들의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체계에서 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안 내용을 잠깐 한 번 더 보면요. 대주주가 횡령 배임으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봐서 본 경우에 그에 대한 시정을 유죄방을 받은 경우에 일단은 자격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주식을 강제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 증권이나 카드사 등 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년 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자격 박탈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가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게 아닌가라는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IMF 외환위기 이전에 반칙금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제기됐습니다. 특히 횡령의 경우에는 명백하기 때문에 논란이 적지만, 이 배임죄의 경우에는 추상적 위헌범 처벌에 의해서 유죄 여부가 매우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임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처벌하고 그다음에 받은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경우입니다. 특히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기원을 보게 되면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가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현재 대륙법계에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매우 제한적 국가를 사용하겠습니다. 또 그 범성 성립 요건이 매우 애매해서 법치주의가 대북법을 위반한다는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는 주로 이 횡령죄보다는 배임죄에 중점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리검토는 유연성 검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연성에 대해서는 이 헌법상의 보충성의 원칙하고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26조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진절한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헌법 37조 2항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잉금지 원칙인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규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번 새누리당이 제시한 이 대주주 제2금융권의 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고 하는 이 126조에 나와 있는 법성 원칙에 따르면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번에 제2금융권에 대해서 정부가 제2금융권에 있는 대주주들의 어떤 형사처벌, 특히 배임의 경우에 주주권을 박탈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런 것 대비해서 1년에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한다는 것.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 가운데서 물론 저축은행 같은 이러한 소규모의 금융기관들은 최근에 PF 주식채권으로 인해서 위기가 왔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금융계에서는 정부에서는 한 4조 원대의 국정 투입액을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들, 카드사들이 이 정도로 소위 말하는 1년에 2년만 정기적으로 자격적 심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부실이 심한가 또 도덕적인 해이가 심한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들의 현황 자체가 국가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 관리할 만큼 국민경제상 긴절한 그런 상황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는 위반하는 유연성을 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과잉금지 원칙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이 목적이 정당하냐, 그다음에 또 방법이 적절하냐, 그다음에 그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피해가 최소화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사익을 규제해서 얻는 공익이 더 크냐라고 하는 법의 규정성,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과잉금지 위반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볼 때 금융기관의 제2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임죄로 인한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서 그 주식에 대해서 강제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제2금융권에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이 정도 수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이 정도 수준의 강도 높은 그러한 통제가 물론 위헌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보험회사라든가 증권사, 카드사들이 저축은행만큼 강력한가? 그렇게 심각한가? 이미 우리나라 보험사들이나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주주가 마음대로 실은 모럴 해저드에 의해서 돈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저축은행의 예를 들어서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위헌을 서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적절한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 5억 이상의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요새 5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경제범죄 간처법에서는 그 배임의 금액이 5억을 넘어가면 5년 이상 10년 이하 간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50을 넘어가게 되면 1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은 최근에 5억의 그 금전 가치라고 하는 게 80년대 때 입법할 때 그때하고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5억이라 그러면 5억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배임의 논란일 수 있는 모든 사건은 다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속하, 다시 말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을 받게 되게 되면 다 유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낼 수 없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여기다가 또 대주주로서 형사처벌도 하고 또 주식도 뺏고 경권을 좀 뺏겠다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그 방법면에서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금융권이 지금 현재는 한 300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그 대주주들을 과연 정부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계속 정기적으로 1년, 2년마다 그 심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랜덤 형태로 또는 뭐 내부 고발 형태나 아니면 외부 고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표적 수사 형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입법 그 방법면에서 또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럴 해저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것이 실은 그 대주주가 직접 행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주주가 모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은 이 보증인 책임,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배임죄가 처벌되는 경우도, 아니면 추상적 위헌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필적 고의 경우에도 처벌받게 돼 있는데, 과연 이로 인해서 경을 뺏긴다고 한다면 과연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 대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복 규제, 처벌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이 외국계 보험사에 들어오면서 지금 경쟁이 시장에서 그냥 치열합니다. 그러면 근데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그 기업들, 이 보험사들, 증권사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대주주 박탈이라고 하는, 자기가 박탈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발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보험시장 자체를 이 외국 기업들한테 침해당. 특히 이제 외국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든 횡령 저질렀든 처벌받으면 과연 그 사람들도 자기가 박탈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보험산업 또는 증권산업,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소위 말하는 사익보다 그 상실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의 균형성, 비례 원칙에 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이 반법치주의라고 하는 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입죄는 우리나라에서 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또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또 일반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횡령죄에 도달하기 바로 전 단계가 그래서 배입죄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론상으로 볼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 범죄 사실이 또 이로 인해서 범죄 구성 요건의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30년 전에 만든 5억 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을 놓고 특정 경제범죄 관련 처벌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결국은 집행유예 선고 불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으로 해서 형사처벌도 하고 또 대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것 자체가 또 이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래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보고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배임죄가 성립됐다고 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치에 위반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제2금융계 대주주에 대한 자기심사를 1년 또는 2년 단위 중요 심사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폐해로서는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97년도에 IMF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제1금융권들, 제2금융권들의 이 모럴 해저드 문제가 제기됐고 그때 정치권과 소위 말하는 이 경제 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불법적인 또는 관행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제일은행, 서울은행 같은 경우에는 판부설강한테 담보 없이 일조 수채라고 꼬렸었습니다. 다 떼였죠. 그러면 제일은행에서 그러면 서울은행에서 왜 그렇게 담보 없이 꼬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 은행들이 결국은 은행에 대한 소유 동일 소유 한도가 4%, 8% 계속이기 때문에 은행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 감독원장, 은행 장의 선임권을 갖고 있는 은행 감독원이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관치금융이 이루어지고 수없이 많은 정치권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대출이 불법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또 많은 부실들을 이 공시자금으로 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치금융이 갖는 폐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경험칙으로 볼 때 부작용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 최근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론스타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국내 자본들은 진을 못하게 하고 사모펀드한테 외국의 사모펀드한테 소위 말하는 은행을 위헌한 소득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7조 원 가까운 원칙을 내고 돌아가 다시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감독기관들의 과도한 금융 규제로 인해서 금융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에 결국은 폐해들이 컸었고 이로 인한 것은 결국은 향후에 더 많은 경영 투명성, 회계 투명성 부분에서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적 기관의 어떤 권력 기관의 부패 문제 결국은 이와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을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축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제2금융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 제2금융권의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카드사 이런 회사 신설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이번 새누리당의 제2국민권에 대한 그 엄격한 통제,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이제 대입제에 대해서 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나라 LBO 차입인수 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판례는 계속 배입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끔 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판례도 있지만 결국은 배입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판례가 많습니다. 결국 LBO라고 하는 게 이미 미국에서는 널리 성행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 인수 방법인데 우리는 이 LBO 문제가 이 형법상으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상황에서 실은 이 LBO 문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입법론적으로 상법 내에 아니면 자본시장 상법 내에 LBO로 인한 그 기업 매수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입법론이 나올 정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정 경제법 가중처벌법에 따르게 되면 보게 되면 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 이 일반 배임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기소된 경우에 무죄가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특가법상의 경제 사범에 대해서 이 배임죄를 기소한 경우에 그 기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2008년도에 보게 되면 20% 가깝습니다. 그만큼 일반 그 경제 사범에 대한 배임죄 문제는 일반 사범보다 훨씬 더 거의 10배가 넘게 13배나 이렇게 무죄 판결, 다시 말하면 기소가 남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그 배입죄까지 그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입법론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좀 신중하게 입법론적인 논의를 쳐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